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00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은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추세를 이어나가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 소비자가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줄을 서도 물량 부족 탓에 헛걸음하는 시민이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해당 확진자가 근무했던 통증센터는 폐쇄됐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이 시작되면서 일본행 비행기엔 8명이 탑승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스크 등 2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 정부에 검토 요청한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86세대 현역 의원 80% 가까이가 재공천을 받아 당내 세대교체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50% 물갈이를 실현시킨 통합당에선 공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저희 뉴스9의 경우 오후 4시 집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확진자가 165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13일 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국의 병원이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해외 상황이 또 심상치 않아서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동안교회. 지난 4일 이 교회 전도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전도사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에서는 하루 사이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경기도에서도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 등 11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오늘 하루 96명, 어제 저녁 이후로는 165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자 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은 대통령이 또 정부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나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긴 줄을 서야만 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차정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우리 방역이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고 106개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한 상황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한림대 교수도 SNS에 깜짝 놀랄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란 발언 이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국무위원들의 섣부른 낙관론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로 2번 사과했고 정세균 총리도
긴급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7차례나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수 39명을 260여 명으로 말했다가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260명이 사망자였습니다. 260여 명이 사망자였고요. 확인을 정확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미래통합당은 자화자찬과 망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 일부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검사를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도 방역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입구에 출입 통제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 직원인 36살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과 병원은 A씨가 근무하던 지하 2층 통증센터를 즉시 폐쇄했습니다. 후자는 아니고요. 외래진을 보는데 사원이라고 해서 다음 진료 과정을 설명하고. 직원 A씨는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지만 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통보받고 나서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병원에 알렸습니다. 성남시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었던 A씨는 그동안 병원 측에는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럼 신천지 접촉하셨거나 아니면 위암지역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미리 말씀해달라고 공지를 다 했는데요. 그게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병원 내 A씨 밀접 접촉자는 모두 36명. A씨가 근무한 분당 서울대병원 통증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 바로 옆 건물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인 분당 재생병원에 이어 음압병실이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형 병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환자는 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도 가능해서 경찰이 이 환자가 거짓말을 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서인 기자입니다. 78세 여성 입원 환자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백병원입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서울 백병원은 외래 공간과 응급실,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입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지난 3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을 하셔서 몰랐던 거죠. 청진 과정에서 호흡기 증상이 보여가지고 엑스레이랑 CT 검사를 했어요. A씨는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대구에서 다니던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백병원 측은 감염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바로 이 환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겼다는 이 환자는 먼저 갔던 의료기관들이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진료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겼다는 건데 병원 입장도 사실 이해는 되죠.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병원들의 대구 경북 지역 환자 기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의 암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은 A씨는 예약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이 경북에서 온 A씨 일행에게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로비이고 뭐 막 식당이고 전부 막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 중에 한자 없으면 버겁고 그러는데 굳이 대구 경북이라고 그러는 건 좀 하더라고요. 불편함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 거치고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자체 기준일 뿐입니다.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거부를 하거나 그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른 병원들은 어떤지 서울 지역 10개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봤더니 모두 비슷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에서는 치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는 경북 지역 다녀오신 분들은 선별적으로 먼저 안내가 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이 진료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약 20m를 활보하며 의료진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황선영 기자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황급히 달아나고 뒤쫓아온 여성이 골목에 서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잠시 후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오갑니다. 대구 신천지교인 확진자 67살 A씨가 경북대 생활치료센터 입원 거부 소동을 벌인 건 어젯밤 8시 20분쯤. 방역당국은 A씨가 입원 거부 소동을 벌이자 대구의료원으로 다시 이송했지만 A씨는 병원 입원도 거부하는 등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붙기려고 하다가 장갑이 이제 겉장갑만 살짝 뜯겨가지고 A씨는 의료진을 뿌리치고 의료원 주위 골목 20m를 뛰어다녔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20여 미터 정도를 벗어나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런 과정이 A씨는 5시간 가까이 입원을 거부하다 가족이 건넨 신경안정제를 먹고서야 소동을 멈췄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다 증상이 좋아져 10년 전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측은 A씨가 대구교회 교인은 맞지만 과거 정신질환 경력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92명은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파의 진원지는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이었죠. 그런데 천안시가 이런 사실을 제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기 차단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이 열린 천안의 한 건물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29명의 강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6일. 동료 강사 확진 소식에 한 참석자는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천안시에 참석자 명단을 알렸습니다. 28일에 명단을 받았으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지역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천안시는 줌바 댄스 워크숍 참가자 명단을 제공받고도 나흘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3일에서야 워크숍 참석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 29명 가운데 대구와 세종,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강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에서는 4차 감염까지 진행돼 확진자 8명 가운데 7명이 줌바 댄스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당시 역학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역학조사관이 좀 더 확대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천안시가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줌바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잠복기로 알려진 2주가 지나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면 의료진은 다시 검사를 받지만 일반인은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보건당국의 지침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신천지 교인 확진자를 접촉해 잠복기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지난 3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 중 신천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해제되었더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추가 발견하였습니다. 광주에선 그제도 20대 남성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닷새 지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두 사람을 광주시가 추가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 상태로 계속 놔뒀더라면 감염 피해는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지침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일단 두 사람이 잠복기가 지나 발병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에 경증이라도 발병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은 증상이라고 보고하지 않으면 무증상으로 그냥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의심하고는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잠복기나 격리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는 마스크 판매 오부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려니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약국마다 판매 시간과 물량이 제각각이어서 끝내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약국 앞엔 오늘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약국 안에서부터 시작된 줄은 건물을 지나 인도까지 이어집니다. 손님 정보를 확인하려는 직원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서울대병원 앞에도 그쪽에도 가보면 다 팔았다고 금방 매진이라 말이 그렇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약국도 마스크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여기 마지막 뒤에 분 돌아가서 죄송해요.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됐지만 판매 1시간 만에 전부 동났고 이처럼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을 모르다 보니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 3시간째 들리는데 몇 군데는 들려고 옆에서 다 팔았다고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부터 판다고요. 구매 방식을 잘못 이해한 시민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연도수가 저는 메이크업인 줄 알았더니 태어난 연도수 72년이니까 내려오라고.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는 동거인의 마스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는 수요가 몰려 한때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금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식은 유통업체 일정에게 마진을 주고 공급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업체에 얼마의 중간 이익을 보장했길래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 유통업체 2곳, 지오영 컨소시엄이 전국 약국 17,000곳, 백지약품이 5,000곳에 공급합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유통마진은 마스크 한 장당 100원에서 200원, 매일 5억에서 11억 원대 이윤을 올린다는 계산입니다. SNS상에 독과점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속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 1, 2위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가 큰 것도 아니란 겁니다.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국의 경우 판매 이유는 장당 400원입니다. 하루 공급량 250장을 모두 팔면 10만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약사들이 매일 수천 건씩 문의에 시달리고 구매자를 응대하는 수고, 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역시 큰 이득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름 많아요. 그 다른 권리도 정도. 지오영 고문 출신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인사는 공적 마스크 판매는 본인이 이미 고문에서 물러난 뒤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인구가 5,200만 명이고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장 안팎이라고 하니까 사실 마스크 부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음부터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웠고 그 혼란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동안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가 했던 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최지원 기자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처음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KF94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재사용은 금지했습니다.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보호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급격한 감염자 증가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정부는 한 달여 만에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낸 겁니다. 야외 일정은 물론 국무회의, 신라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썼던 문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한 청와대 행동요령도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지만. 여당은 마스크 한 개로 사흘 사용을 이야기하더니 집에 있을 때 사용을 안 하고 하루에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회의에선 마스크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14일째 대구에 머물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부터 면 마스크로 갈아썼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2장씩 그것도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한 장으로 사흘 이상을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정부가 처음에는 마스크 재활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해라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 부족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입장은요,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다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 한시적이라는 것이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스크를 한번 쓰면 침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불순물, 세균 이런 게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할 때는 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고 말려야 되고요. 잠깐 벗을 때는 입에 닿는 부분을 하늘로 향하게 놔야 됩니다. 예, 입에 닿는 부분을 위로 해라. 이것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서 쓴다는 분들도 적지 않더군요. 이건 괜찮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헤어드라이기 같은 전자레인지로 건조하거나 이 물에 빨아도 안 됩니다. 열을 가하거나 물에 닿는 과정에서 이 마스크의 핵심 기능인 필터의 성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자외선 소독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마스크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마스크는 KF94라든지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일반 뭐 부직포 마스크라든지 면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일반 면 마스크는 빨아서 잘 말린 다음에 사용하면 되고요. 얇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는요,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재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없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들어봐도 워낙 다급하니까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 이건 어떤 겁니까? 일단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은요,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건기구 WHO는요, 이 마스크가 축축해지면 새 마스크로 바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이 마스크를 한번 사용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재사용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도 방역의 초비상 사태인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우려해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 보장에 총력을. 지난달 29일 북한 매체가 보도했던 김정은 위원장 주재 정치국 확대 회의.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 회의 다음 날인 27일 평양을 빠져나가 동해안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위성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 날과 3월 2일 두 차례 동계훈련을 지휘했고 100km 떨어진 함경남도 선덕으로 이동해 오늘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데 모두 동해안 일대입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여름 원산의 김씨일가 전용 별장인 특각에서 머물렀지만 겨울철에 동해에 열흘 넘게 머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평양에서 피신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7천여 명의 주민을 격리 관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다른 나라 외교관들 전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내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스크 등 2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가 이미 마스크 가격 급등세였던 걸 감안한다면 성급한 지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 진단 장비와 예방 물품 등의 대북 지원을 위해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통일부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검사 장비와 방역복 등 약 230만 달러 상당의 10여 개 품목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 의대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코로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측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음을. 서울시는 문의 시점이 2월 초중순, 즉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기 전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2월 초에도 이미 품귀 현상으로 국내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던 만큼 서울시가 성급한 대북 지원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판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성급한 대북 지원 논의를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강경화 외교장관 발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입국 제도가 오늘부터 중단되며 인천발 오사카행 비행기에는 8명이 탑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져서 기업들은 불가피한 업무 출장까지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 탑승구입니다. 출발 시각이 거의 다 됐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159석 항공기에 승객은 단 8명뿐. 그나마 한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한일 무비자 입국이 상호 제한되고 일본은 한국은 물론 한국을 경유한 승객까지 2주 격리 권고를 시작했습니다. 국적항공사의 인천발 일본행 항공편은 하루 72편에서 오늘 4편으로 급감했습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상담으로 대체하기 힘든 불가피한 출장 수요가 많아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본 왔다 갔다 무역회사 다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비행을 하고 왔어요.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통 나흘 걸리던 발급 기간이 최장 한 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접수는 계속 가능하신데 발급이 언제 될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길게는 한 달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산업계는 장기화를 우려합니다. 물건이 오가는 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다만 항공편이나 이제 이런 게 좀 감소가 돼서 그런데 선적에 조금 애로가 생길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 의존하던 저비용 항공사와 일부 여행사들의 경우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만 7천여 명에 사망자가 360명을 넘어서는 등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박물관, 영화관 등 대부분 시설이 문을 닫고 교도소 면회도 금지됐는데 재소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광장이 한산합니다. 콜로세움과 퀴리날레 궁전 등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We're disappointed, but we totally understand why they were closing. But we also heard yesterday that museums would be closing for the coronavirus.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500명 가까이 늘어 7,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 우리나라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366명으로 늘어 중국 외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E registriamo 133 decessi. Il numero complessivo dei decessi è 366. 교도소 재소자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데나 교도소에서는 재소자 80명이 마당으로 나오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교도관 2명이 다쳤습니다. 영화관, 극장 등엔 폐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3종 기도회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은 갇힌 공간에서 1m 거리에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밀폐된 버스에 탄 확진자 1명이 4.5m 떨어져 있는 승객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나왔습니다. 난방 장치가 변수가 된 것으로 진단되는데 자세한 상황은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고 난방을 가동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진자와 4.5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중국 연구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중교통 내 에어로졸, 즉 공기 중 밀입자에 의한 집단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확진자와 함께 버스에 탄 승객 중 접촉 없이 4.5m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도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진자는 마스크 없이 2시간을 탑승했고 모두 49명 중 8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연구진은 난방장치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바이러스가 더 멀리 갔을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파거리 1m보다 더 먼 거리라고 진단했습니다. 在这个传播途径里面，明确在相对封闭的这个条件之下，那么高浓度的气溶胶的持续暴露或者叫长时间的暴露，有可能存在着气溶胶传播的风险。 연구진은 또 확진자가 내린 후 30분 뒤에 탄 승객도 감염됐다며 바이러스가 버스 안에서 최소 30분은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총선 관련 뉴스들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현역 물갈이 비율이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대교체 대상으로 지목됐던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인 이른바 86세대의 교체율은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가운데 현재까지 불출마 또는 공천 배제된 사람은 26.3%인 34명입니다. 경선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올 수 있지만 현역 교체율은 3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86세대 현역 의원 73명 중에선 14명만이 불출마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86 퇴진론이 촉발됐지만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세대, 그룹으로서는 저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라고 봅니다. 86세대 대표격인 이인영, 우상호, 윤호중 의원과 대구 봉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고 봉하마을 대표를 지낸 김정호 의원은 컷오프 결과가 뒤집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된 222곳 중 86세대 후보는 62.6%인 139명으로 2030 세대 후보 34명의 4배 이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 젊은 세대 정치인이 더 많이 국회로 진출해야. 어제 경기 안산 단원 을에 전략 공천된 김남국 변호사는 당 최고위에서 경선 주장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오선의 정병국 의원이 공천관리위에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공천 배제됐고 3선의 이찬열 의원도 컷오프됐습니다. 오늘까지 통합당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민주당보다는 높은 38.7%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파열음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세력 대표격이었던 오선의 정병국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다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당적을 옮긴 3선 이찬열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앞서 같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했던 임재훈 의원도 지난주 공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119명 중 현재 불출마 또는 공천 탈락자는 총 46명으로 교체율은 38.7%를 기록 중입니다. 민주당 현역 교체율보단 높지만 당 지도부가 공언했던 교체율 50%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 등 파열음도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조속히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진영 통합 작업을 이끈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힘을 합한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 약속을 깼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논란은 어쩌면 총선 이후의 전국 상황을 강타할 대형 태풍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원 투표를 놓고 구체적인 절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권리당원 80만 명이 참여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당원 투표에 맡긴 건 책임 회피용 술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비례민주당 움직임은 정권 심판에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한 배를 탔던 군소 정당들 중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등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솔직히 미래한국당이 한 말 좀 틀린 말이 뭐가 있는지 민주당 역시 내로 남불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는 말로 참여 명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지죠.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비례 정당을 맹비난해왔습니다. 비례 한국당이니 비례 자유한국당이니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은 창당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한성교 의원 등을 지난달 고발까지 했죠. 그런데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데도 야당을 핑계댑니다. 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선거제 취지를 왜곡시키는 바람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미래한국당을 가리켜서 깡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비례친문당 만들면서 이런 꼼수만 없었다면 이런 고민을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끙끙 싸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도둑질을 민주당이 막아주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례한국당이 도둑질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정도를 이 연합공천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례의석을 노리다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서 더 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선거라는 게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여기 승부가 결정나는데 중도에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맞구나. 또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요.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지만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 준비단이 지난달 출범했는데 그 준비단장이 시중은행의 사회이사로 추천됐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개혁의 상징처럼 홍보하고 있는 공수처 준비단장이 민간기업 사회이사로 간다는 게 적절한 행동인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공수처 3파 역할을 맡게 된 남기명 설립준비단장.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하나은행 사회이사로 추천됐습니다. 시중은행 사회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대가로 5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챙길 수 있어 이른바 알짜 자리로 간주됩니다. 남 준비단장을 사회이사로 추천한 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황덕남 하나은행 사회이사로 파악됐습니다. 남 준비단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회이사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라. 공수처 준비단 측은 남 단장의 하나은행 사회이사 영입은 준비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며 준비단장 업무는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초대 공수처 밑그림을 책임지는 인사가 민간은행 사회이사를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자문위원회의에 검찰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준비단 측은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발이 포착됐는데 군 당국은 이번에도 최소 2종류 이상 방사포가 동원됐다고 보고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미상일 발사체 3발을 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 사격을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발사 간격은 20초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도 첫 발과 두 번째의 간격이 약 20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1분여 뒤에 발사됐습니다. 오늘 쏜 발사체도 초대형 방사포라면 이번이 6번째 초대형 방사포 사격입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대형 방사포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차례 넘게 시험 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군도 북한의 도발이 발사체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최소 2종류 이상의 방사포가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또 미북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프로야구에는 진기록도 많습니다만 1984년 한 타자가 2경기 9타석 내리 고의 사고로 걸어나간 것처럼 희한한 기록도 드뭅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당시 삼성 강타자 이만수는 홈런과 타점이 단연 1위였지만 타율에서 롯데 홍문종에게 0.001 그러니까 1, 2차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성 김영덕 감독이 롯데와의 마지막 2경기에 이만수를 내보내지 않고 홍문종에게는 고의 사구를 주라고 지시한 겁니다. 덕분에 이만수는 타격 3관왕을 차지했고 김 감독은 비난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비난도 영원했습니다. 이만수는 타격 3관왕이 되고도 MVP에 오르지 못한 유일한 선수로 기록됐고 김 감독의 노골적인 꼼수는 지금도 회자되는 불명예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비례당 만들기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생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비례정당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다급해지자 그 모든 말을 뒤집는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고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속마음은 2주 전 핵심 인사 5명이 만나서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 언론 보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법을 고친 게 잘못이라고 하자 공수처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보도된 참석자들의 대화만 해도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야합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면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명분은 만들면 된다는 말도 나왔다고 이 언론은 전했습니다. 정부, 정당, 기업 할 것 없이 내부 논리에 빠지면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는 악마의 변호인, 레드팀의 존재 가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 자신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일까요? 3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비난도 책임도 영원하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봄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날이 꽤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져서요. 내일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후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의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는 기온이 들쭉날쭉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죠. 내일 청주와 대전은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9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